여기 가난한 기술 후진국 한국은 밤을 밝힐 가로등조차 유지할 형편이 안 된다며 터무니없는 비하를 이어나가는 중국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와의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가난한 면모를 취재하러 한국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한국 도착 10분 만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이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 최고의 명문대라고 꼽히는 북경대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저는 중국 최고의 공학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이고 중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중국의 자랑스러운 기술 발전사를 듣다 보니 중국인으로서의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세계에서 전기를 가장 먼저 다룬 국가고 전력 기술도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교육을 매일같이 받다 보면 자연스레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같은 학과 내의 중국인 동기들 또한 사실상 세계 문명을 가장 먼저 개척했다고 볼 수 있는 중국에 상당한 애국심을 가지며 학업에 정진하고 있죠. 그러다 한 번은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공 수업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글로벌 대기업 출신의 미국인 교수의 수업에서 우연치 않게 한국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는 학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발전소는커녕 전기 인프라 자체가 없는 국가였지만 이들은 어느새 자체 기술력으로 발전소를 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발전소 인프라를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발돋움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곳 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중국 학생들의 경우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과해서 한국을 이유 없이 무시하고 이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곤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보고 배워야 하는 입장이고 만약 현실을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발전은 여기서 끝일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애초에 중국은 전기 자체를 가장 먼저 개발해낸 선진국인데 어떻게 중국이 빈곤국가인 한국 따위에게 배울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세미나를 듣던 중국 학생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속사포 같은 반박을 하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중국이 한국 같은 소국에 배울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망국인 한국을 보고 배우라는 건 그야말로 중국 보고 망하라고 하는 소리와 같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한국이 어떻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아예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바로 중국이 한국에 전기 발전소를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한국 땅에 중국은 속국인 한국을 가엾게 여겨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실제로 한국인들은 그러한 중국의 은혜에 감사를 하며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은혜를 마치 한국이 잘나서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꾸며내다니 이건 명백한 거짓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강의실은 환호의 분위기로 바뀌며 모두가 중국 학생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교수님은 끈질기게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더라고요. 학생이야말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전기 발전소 건설을 도와줬고 이에 대한 증거는 중국의 통제된 인터넷이 아닌 검열이 없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이 전기 없이 빈곤한 생활을 했던 건 꽤나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학생이 태어나기 직전만 해도 중국은 전기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 자체가 없어서 밤마다 양초를 켜며 생활했던 나라로 대도시에서만 수입된 비싼 전기를 간신히 사용했고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밤이 되면 가로등조차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중국의 안정적인 전기의 부족은 교육 및 산업 성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악영향을 미쳤고 이건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때 나서서 중국을 도와준 고마운 존재가 바로 한국입니다. 현재 한국은 완전한 기술 강국이 되어 전 세계의 기술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들의 국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던 당시에도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후진적인 기술 수준을 보여주며 발전소 건설은 엄두도 못 내던 중국에 은혜를 베풀어주기 시작했죠.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 및 국제개발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의 현대식 전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설계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력 출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첨단 터빈, 발전기, 그리고 제어 시스템을 포함했습니다.
발전소 건설은 수천 명의 근로자와 상당한 양의 자재가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건설회사들은 선진 기계와 장비를 도입했지만 그들은 또한 중국의 지역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의 지역사회가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조성했죠. 결국 발전소의 완공은 중국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이 건설한 발전소는 신뢰할 수 있고 꾸준한 전기 공급을 제공했고 이것은 중국 경제에 즉각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잦은 정전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던 산업들은 이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중국이 그나마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건 전부 한국의 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속국은 어디일까요? 중국을 사람답게 살게 해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일까요? 아니면 한국에 납작 엎드리며 제발 발전소를 지어달라며 구걸을 하던 중국이 한국의 속국일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희 모두는 할 말을 잃고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러자 다른 중국 학생이 나서더니 다소 격앙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엔 교수님은 너무 연로해서 노망이 났나 봅니다. 애초에 전기 자체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인데 어떻게 한국 따위가 중국을 위해 발전소를 지어줄 수가 있겠어요? 한국은 전력 생산 자체를 못해서 학교에서 양초를 켜면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던데 이런 국가에서 중국에 전기 발전소를 지어줬다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당신이 교수 자질이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답변을 해왔죠. 글쎄요, 중국이 전기를 가장 먼저 개발해냈다고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에어컨 보급은커녕 선풍기 보급률조차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건가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선풍기조차 구매하지 못할 뿐더러 선풍기가 있는 집도 열악한 전력 수급 문제로 도저히 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의 일반적인 가정들에서는 얼음을 띄운 양동이를 사용하여 1시간짜리 임시 에어컨을 만들곤 하고 그마저도 얼음을 얼릴 냉장고조차 없는 중국의 일반적인 가정 상황상 정말로 더울 때 아니면 이러한 임시 에어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에는 여름철마다 대신 부채질을 해주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겠어요?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도시 출신이라 잘 모르겠지만 중국의 대도시 외곽만 나가보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집에 전기설비조차 되어 있지 않고 되어 있다고 해도 불안정한 전력 수급 탓에 밥 먹듯이 정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최고의 명문대인 북경대학교임에도 하루에 5번 이상은 교내 전체 정전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도시 외곽의 상황이 열악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중국의 여름 때마다 공공분수나 강물에 수많은 인파가 물에 몸을 담그고 몇 시간이고 가만히 있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그나마 서늘한 밤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피하고 있고 심지어 대소변조차 전부 강물과 공공분수에서 해결하기에 물은 정체불명의 갈색 건더기로 가득하죠. 하지만 여름철 전력 사용 폭증으로 인해 불안정한 전력 수급 문제 때문에 선풍기조차 켤 수 없는 중국인들은 오늘도 그러한 비위생적인 물에서 하루를 시작하죠.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보고도 중국이 전기를 만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학생은 그저 중국의 현실을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겁쟁이일 뿐입니다. 그러자 학생은 중국인들이 얼음 양동이를 사용하거나 강물에서 더위를 피하는 건 자연적으로 더위를 견디는 중국의 전통 방식을 지키려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중국인들은 자연적으로 더위를 견디는 것으로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중국인들은 현대적인 냉방장치 없이도 더위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랑스러워하기에 에어컨에 의존하는 허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며 교수님의 말에 반박했는데요. 이건 같은 중국인인 제가 봐도 도무지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었고 교수님 또한 중국인들의 구시대적인 방식은 명백한 불편함과 열사병 그리고 탈수와 관련된 건강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실제로 여름철마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온열 관련 질환으로 떼거지로 사망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들 자체가 비효율적이라서 가난한 중국인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고 있다며 혀를 찼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흥분한 채 일방적으로 중국 학생의 편만을 들었고 교수에게 침을 뱉고 뾰족한 샤프 등을 던지며 노망이 났으면 대학교 강단이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가라며 모진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결국 교수는 다음 날부터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무지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에 왠지 모를 분노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이 중국의 기술력을 압도한 상태고 심지어 중국의 기술 원조를 해줬다는 논리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도대체 후진국 한국이 뭐길래 중국을 도와주니마니 하는 것인지 도무지 열이 받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전부 포착해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에게 제가 취재한 한국의 후진적인 영상들을 공개하며 중국이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듣던 대로 한국의 여름은 엄청난 더위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얼음을 구매한 뒤 미리 준비한 보온병에 얼음을 넣고 하나씩 꺼내며 살에 문지르면서 다녔는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국에서는 전력수급 문제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공공기관에서조차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거든요. 특히나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여름철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불안정한 전력 공급 문제로 관공서 같은 사회 필수 시설에서조차 대규모 정전이 수시로 일어나며 따라서 선풍기를 켜는 것조차 불안정한 상황이죠. 중국의 상황이 이 정도니 저는 당연히 후진국 한국은 훨씬 더 상황이 열악할 거라 확신했고 관공서들은 전등조차 못 켠 채 양초에만 의지하며 업무를 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얼음을 살에 문지르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한국인들을 보고 이들은 얼음을 구매할 돈도 없어서 저를 부러워서 쳐다보는 거구나 싶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내 한국인들이 저를 왜 쳐다봤는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 즉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었고 따라서 몸에 얼음을 문지를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일단 버스 정류장부터가 그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별도의 부스가 존재했고 부스 안에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곳 버스 정류장에는 무선 휴대폰 충전기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한국인들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휴대폰 충전까지 마칠 수 있던 거였죠.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곳 버스 정류장 부스에는 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별도의 디지털 전광판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국의 버스들은 반드시 이러한 정시성을 지키며 승객들을 조금의 지연도 없이 빠르게 목적지로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부유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중국이지만 대도심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 인프라는 열악하기 그지없거든요. 일단 중국의 도시 외곽에는 버스 정류장 자체가 없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버스가 다니는 길목에서 그늘도 없이 대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버스가 도착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는 건 다반사라 여름철만 되면 버스를 기다리다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속출하곤 합니다. 물론 버스에 탑승해서도 문제죠. 중국 버스에는 에어컨 자체가 나오지 않거든요. 중국의 대부분의 버스는 30년 이상은 된 고물 버스라 에어컨 기능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에어컨을 켜도 뜨거운 바람만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수준이 다른 인프라를 구축해둔 상태였고 저는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선진적인 면모에 놀라 벙찔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버스에서 한여름철에 버스에서 쪄 죽기는커녕 오히려 추워서 몸을 떠는 생전 처음 겪는 경험을 했고 얼이 빠진 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곳은 한국의 노숙자들이 단체로 몰려있다던 서울역이었어요. 분명 중국의 언론에서는 서울역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며 한국인들은 90% 이상이 이러한 노숙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연일 보도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역이라면 분명 한국의 열악하고 가난한 면모를 여실히 촬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노숙인들이 몰려있다던 서울역 정류장에서 하차해야 했지만 바보같이 잘못된 역에서 하차해버렸습니다. 지도를 보니 서울역까지는 걸어서 꽤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더라고요. 사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중국에서는 이 정도 거리는 늘상 걷곤 하기에 저는 중국인들이 더위를 극복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그건 바로 편의점에서 물을 구매한 후 그대로 몸에 뿌리는 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물이 증발하면서 몸을 식혀줄 거라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선풍기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중국의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때마다 학생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호스로 물을 뿌려 옷을 전부 적시는 문화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길을 걷던 한국인 한 명이 이러한 제 더위를 쫓기 위한 노력을 보고 경악을 하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단번에 알아챈 건지 저는 살짝 불쾌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진정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더위를 피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의 거의 모든 상업용 및 공공건물에는 에어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당장 이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나 도서관, 그리고 학교와 같은 공공건물만 가도 폭염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냉방센터를 만들어둔 상태고 그 외에도 은행이나 우체국 등의 관공서에도 충분히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싫다면 무작정 땡볕 속에서 걷지 말고 그늘진 보행로에서 걷는 건 어때요? 한국은 이미 그늘진 보행로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종종 냉방 미스트 장치가 설치된 그늘진 보행로와 나무와 공공분수대 같은 자연적인 냉방을 제공하는 녹지 공간을 통해 시원하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는 이런 인프라가 없냐며 진지하게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기에 저는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그가 제 조국을 단번에 맞추었다는 사실도 약간은 꺼림칙했고 중국에서는 이러한 냉방 보행로 인프라는커녕 기본적인 보행로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차선과 인도를 넘나들며 걸어야 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완전히 밀리는 이러한 상황에 괜히 짜증이 솟구쳤고 그렇게 중국도 당연히 이 정도 인프라쯤은 갖추고 있고 제가 찬물을 옷에 부은 이유는 중국인들은 인공적인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땀을 흘리며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했는데요. 땀의 배출은 몸을 해독하고 피부를 맑게 하며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종종 이러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며 둘러댔죠. 그러자 이 한국인 남성은 물론 땀을 흘리는 것은 좋지만 오늘 같은 폭염 상황 속에서 과도한 땀을 흘린다면 오히려 탈수로 쓰러질 수 있다고 말하며 진심 어린 걱정에 조언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한 한국인의 신사적인 태도에 더욱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내 일이 아니면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각박한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폭염 때마다 더위를 피할 만한 시설이 없어 열사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남을 위해서도 진심 어린 걱정을 해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안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로 앞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이러한 한창 더운 시간대에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공공기관에서조차 에어컨은커녕 정전이 되기 일쑤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관공서 직원들은 양초를 켜고 업무를 보거나 그것조차 없으면 그냥 업무를 포기하고 낮잠 시간을 가지곤 하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주민센터에는 정전은커녕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으며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별도의 에어컨 방까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무료 얼음물까지 제공되었기에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얼음물을 마시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의 에어컨 시설은 스마트 온도 조절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서 실시간 실외온도 조건에 따른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면서도 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자 나라면 이러한 사소한 복지마저 전부 보장하고 있는 건가 싶어 두 눈이 휘둥그레질 따름이었습니다. 분명 중국 언론에서는 가난 때문에 망해가는 한국의 상황만을 집중 조명할 뿐이었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였거든요. 정말로 이러한 양국의 수준 차이만 놓고 본다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기를 개발하고 상용화했다는 말보다는 한국이 중국에 전기 발전소를 지어줬다는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아 보였죠. 하지만 공학도로서 이곳 주민센터를 천천히 둘러본 결과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은 이러한 냉방 인프라를 그저 허투루 설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에어컨 시스템의 열애수 기술을 통합한 상태였고 냉각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을 포착하여 난방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놀라운 기술력을 통해 한국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냉각의 환경적 영향도 줄이고 있었죠. 또한 한국에서는 건물의 지붕마저 매우 선진적이었어요. 한국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고급 단열재를 사용하여 건물이 여름 동안에는 시원한 공기를,
겨울 동안에는 따뜻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어쩐지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건물은 시원하다 했더니 한국은 다 쓰러지는 천막과 같은 건물에서 업무를 보는 중국 관공서와는 달리 이미 대부분의 건물의 기술 혁신을 일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어릿빠진 채 한국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고 교수님의 말처럼 한국의 모든 시설과 인프라들은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동기들에게 큰 소리를 뻥뻥 치며 한국에 온 이상 저는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넋놓고 감상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고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한 채 서울역으로 향했죠. 정말로 서울역 지하통로 내부에는 상당히 많은 노숙인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저는 차마 이러한 한국의 노숙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렇듯 노숙인들이 떼거지로 모여 사는 곳에 마저 에어컨을 틀어주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찜통더위 속의 지하통로였지만 지하통로 내부의 에어컨과 공기정화장치 덕분에 내부는 꽤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건 정말 현타가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대인 북경대에서조차 전력 문제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고 선풍기만을 겨우 켠 채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노숙인들마저 중국 최고 엘리트들보다도 훨씬 더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이건 그간의 제 중국에서의 경험들을 전부 부정시킬 정도로 몹시도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중국은 노숙인들을 전부 버렸고 이들을 도와줄 어떠한 여유와 자금도 없지만 한국은 정말로 선진국인지 이러한 사회적 약자도 전부 배려해주는 놀라운 복지와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한국의 노숙자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서글픈 감정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저는 현실 부정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이내 넋을 놓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교수님은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가 아닌 정보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는 국가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는 수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홀린 듯이 인터넷을 뒤져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함과 동시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이 전기를 발명했다는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전부 중국의 통제된 정보 속에서 날조된 정보였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은 기술 후진국 중국을 위해 전기발전소 건설을 도와줬고 이는 중국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알아냈는데요.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은혜도 모르고 한국을 소국이니 후진국이니 하며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에너지 기술력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였고 이들은 정말로 이러한 높은 기술력을 수출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발전 기술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각종 최첨단 기술력을 갖게 되어 넘볼 수 없는 선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부유식 발전 기술을 개발한 상태였고 이 마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땅을 차지할 필요 없이 수면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합천댐에 있는 부유식 발전소를 건설한 상태고 이들은 비교적 좁은 영토를 극한의 효율로 끌어올려 이용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땅에 건설하는 기본적인 발전소조차 매우 부족해서 매일같이 전력난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그러한 문제를 기술력 하나로 극복했다니 저는 이제 한국에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기술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초임계 기술이라는 기존의 발전소보다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작동하는 최신 기술을 개발한 상태였고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훨씬 더 적은 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극강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일정량의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 상당한 연료와 비용이 소요되지만 한국은 그에 반해 반도 안 되는 연료와 비용을 사용하며 환경까지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최첨단 전력 기술은 세계 에너지 부문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고 더 나은 공학자가 되어 중국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은 틀린 점이 없었던 거였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한국에서 얻은 정보를 정말로 믿어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인터넷에 어느 정도 검열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도 그러한 검열 및 통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찾은 모든 정보들은
전부 통제된 한국의 인터넷 환경 속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을 수도 있죠. 저는 아직 한국에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중이고, 새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